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옆구리가 아프고 소변에 피가 보이고 배에서 뭔가 만져지는 것 같기도 할 때 건강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걱정합니다. 증상으로는 여러 질환들의 위험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신장암입니다. 하지만 신장암도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다고 하는데요.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기도 하고 다른 질환을 의심해서 검사하다가 진단되기도 합니다. 콩팥, 특히 소변을 만드는 세포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발생하는 신장세포암이 대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위내시경 결과로 알게 되는 장상피 화생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건강 365 럼블피쉬의 으라차차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장암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발병 위험이 높은 것으로 지적됩니다. 대부분의 암이 그렇지만 신장암도 초기 증상이 없고요. 그래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10대 암에 포함되지만 신장암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요. 한림대 성심병원 비뇨의학과 오철영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장암은 신장에 생기는 악성 종양인 거죠?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신장에 생기는 악성 종양을 신장암이라고 하는데요. 네. 우리가 흔히 콩팥이라고 부르는 신장에 생기는 암입니다. 네. 신장은 단순히 소변을 만드는 기관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우리 몸의 정수기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고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아주 중요한 장기인데 네. 이러한 조직의 세포들에서 어떤 이유든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종양이 생기게 되면 네. 이를 신장암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콩팥에 생기는 신장암인데 비뇨의학과에서 다루는 질환인가 궁금해지거든요. 네, 비뇨의학과의 역할을 많이들 오해하셔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신장은 위치만 보면 신장내과에서 볼 것 같기도 하고 암이니까 종양내과에서 볼 것 같기도 하잖아요. 따로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은 신장은 소변을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이 소변이 요관을 통해 내려가고 방광에 저장됐다가 네. 요도를 통해서 배출되는데요. 이 전체를 하나를 다 비뇨, 기, 개 이렇게 보고 비뇨의학과에서 신장, 요관, 방광, 요도, 또 전립선 이런 장기들을 모두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장의 구조가 요관, 방광, 요도를 통해서 배출되는 구조라서 비뇨기계, 그러니까 비뇨의학과에서 다룬다는 생각을 하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모든 장기가 다 비뇨의학과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근데 신장암이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얘기할 때 신실질에 생긴다는 것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용어가 어려워요.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이 부분을 조금만 이해해 두시면 전체적인 구조가 훨씬 명확해지는데요. 네. 신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하나는 실제로 혈액을 걸러서 소변을 만드는 신실질이라고 하고요. 네. 다른 하나는 만들어진 소변이 모아지는 신우라고 부릅니다. 네. 신우라고 하니까 좀 약간 어려운데 우리나라 말로는 콩팥 깔때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신장암은 대부분 신실질, 즉 일을 하는 조직에서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런 기능적인 담당을 하는 조직에서 생기는 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신장암도 있지만 신우암도 있다면서요. 혼동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콩팥에 생기는 암을 모두 다 신장암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세부적으로 나누면 신실질에 생기는 신장암과 신우, 즉 콩팥 깔때기 부분에 생기는 신우암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사실은 발생하는 위치도 다르고 성격도 완전히 다른데요. 신우암은 소변이 지나가는 통로, 즉 길에서 생기는 암이면 신장암은 그 콩팥에서 역할을 하는 그 깔때기 윗부분, 즉 다시 말하면 필터링 역할을 하는 그 부분에 생기는 것이 바로 신장암입니다. 네. 그러니까 신장암과 신우암은 이제 말씀하셨듯이 발생 위치라든지 성격이 완전 다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신실질에서 생기는 신장암하고 요로, 즉 소변에 흐르는 길에서 생기는 신우암은
조직학적으로도 다르고 치료하는 방침도 다릅니다. 네. 신우암이라고 하는 것은 방광암과 조직학적으로 동일하거든요. 예. 따라서 신우암은 방광암과 같은 종류의 암입니다. 이를 요로 상피세포암이라고 하거든요. 네. 소변이 닿는 상피세포에서 생기는 그런 암인데 좀 드물지만 요도에 생기는 암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우암, 방광암과 같은 그런 계열의 암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신장암이 10대 암에 포함돼 있음에도 신장암이라는 이름이 좀 생소한데요. 그만큼 인식이 부족한 걸까요?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자주 발생하는 암들에 대해서 많이들 알려져 있잖아요. 네. 위암, 간암, 폐암, 그리고 비뇨기학과 쪽에서는 아마 전립선암이 요즘에 많이 환자분들이 인식하고 많이 검사도 하고 하실 거예요. 네. 신장암은 그보다도 먼저 10대 암에 들어가 있는 암임에도 불구하고 인식이 부족한 이유는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위암처럼 속이 쓰리거나 폐암처럼 기침이 나지도 않거든요. 네. 일상에서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에 요즘 환자분들은 건강검진하다가 우연히 발견됐다 하는 경우가 많고 네. 그 전까지는 아무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네. 신장암도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어서 이제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건강검진에 어떤 검사로 신장암을 발견하는 건가요? 건강검진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검사들을 진행을 하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강검진센터 또는 어떤 병원에서 진행하는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보면 네. 혈액검사도 포함되어 있고 소변검사도 포함되어 있지만 대표적인 영상검사로 복부 초음파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네. 간이나 췌장 등을 보려고 주로 많이 시행을 하지만 네. 그 복부 초음파에는 대표적으로 신장암에 대한 검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의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초음파를 통해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네. 건강검진에 포함되어 있는 소변검사에서 혈뇨가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혈뇨가 나올 정도의 신장암은 어느 정도 진행한 신장암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초기 신장암은 말씀드린 복부 초음파 또는 조금 더 정밀한 CT 등을 시행했을 때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네. 복부 초음파로 살펴볼 때 어떤 이상이 발견되면 의심하는 건가요? 우리가 신장을 한국말로 콩팥이라고 하잖아요. 예. 실제로 그 모양이 정말 콩이나 팥처럼 그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네. 약간의 타원형을 띠고 있는데 예. 겉에가 매끈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근데 여기에 종양이 생기게 되면 마치 혹이 달린 것처럼 불룩 튀어나오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초음파는 정상 조직과 이런 불룩 튀어나온 조직의 그 형상을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매끈한 표면이 아니고 왠지 울퉁불퉁하거나 혹처럼 뭐가 달려있다 그러면 신장에 어떤 종류든지 종양이 생겼구나라고 의심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 경우에 추가로 CT 검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건강검진에서 초음파를 가장 선호하는 이유는 예. 특별히 방사선을 쐬지도 않고 그리고 검사자가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네. 하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초음파로 전체적인 모양은 이상하다 정도는 알 수 있지만 네. 그 깊이라든지 성상을 명확하게 알기는 좀 한계가 있거든요. 예. 초음파에서 비정상적인 이런 종괴가 보이게 되면 예. 좀 더 정밀하게 CT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네. 허리가 아프고 옆구리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갔다가 신장암에 대한 검사를 받기도 한다는데 그럴 수도 있나요? 예전에 제가 의과대학을 다닐 때 예. 그러니까 25년에서 30년 전에 신장암의 증상이다 하고 해서 옆구리 통증이나 혈뇨 예. 또는 만져지는 종괴가 있다 이렇게 배운 기억이 납니다. 네. 그때는 영상검사가 지금처럼 많이 발달하기 전이니까 네. 환자들이 이렇게 허리가 아프거나 뭐가 만져지거나 이런 증상을 갖고 오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네. 교과서에 그렇게 써 있었거든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신장암은 초기에 아무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통증이 있거나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만약 신장암과 관련돼 있으면 아마도 많이 진행된 3기 이상의 신장암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혈뇨도 신장암과 관련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신장암이 점점 커지게 되면 예. 신장 실질에서 소변에서 피가 나기 때문에 환자분이 유관적인 혈뇨를 느끼거든요. 아쉽지만 혈뇨가 나올 때 역시도 최소한 병기가 3기에서 4기 정도 되는 진행성 신장암이다 이렇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신장이 양쪽 등 허리 쪽에 위치를 하잖아요. 종양이 생겨도 만져지거나 하는 건 아니죠. 네, 거의 만져지지 않습니다. 예. 교과서에서는 숙련된 비뇨기학과 의사가 네. 정밀한 신체 검사를 하면 만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네. 실제로 저조차도 신장의 깊숙한 곳을 정말 촉진만으로 다 감별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따라서 만져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만약에 만져진다 그러면 여러 번 강조드린 대로 많이 진행된 신장암이다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만큼 신장암도 조기 발견이 중요할 텐데요. 초기에 알게 되면 생존율이 아주 높다면서요? 네, 제가 비뇨기학과 전문의로서 이 부분을 꼭 강조하고 싶은데요. 네. 신장암은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초기에 발견을 하면 아마도 지금은 거의 95% 이상 신장암의 재발 없이 치료가 가능한 암 중에 하나일 겁니다. 네. 그런데 아쉽게도 신장암이 어느 정도 진행돼서 전이가 되면 네. 그 어떠한 항암제도 잘 듣지 않는, 물론 최근에는 많은 항암제들이 개발되긴 했지만 네. 기존에 나와 있는 항암제들의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것이 또 신장암이거든요. 네. 따라서 신장암만큼 조기 발견이 중요한 암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초기 상태에서는 수술로 거의 완치가 가능하다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네, 제가 비뇨기학과 의사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네. 신장암이 조기에 발견되면 아마도 기대여명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네.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초기는 어떤 상태인 건가요? 흔히 말하는 일기인 거죠. 네, 신장암은 크기라든지 그 침범의 정도 네. 또는 주변 조직의 전이 정도에 따라서 1기부터 4기까지 나눌 수 있는데요. 1기라 함은 크기가 작아서 제거하기 용이한 경우를 말하는데 네. 대부분은 완치가 가능한 정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크기라든지 뭐 전이 정도 여러 가지를 보는 건데요. 일단은 증상이 없어서 초기에 발견되는 경우는 많지 않겠어요. 증상만으로 초기에 발견된다기보다는 네. 말씀드린 대로 건강검진이라든지 네. 아니면 우연히 다른 질환 때문에 우연히 사진을 찍었는데 콩팥에서 뭔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일수록 아무 증상 없는 조기에 치료가 되기 때문에 네. 치료 성공률도 높은 거죠. 네. 그러면 수술의 종양 제거 범위는 크기뿐 아니라 위치라든지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환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분 중에 이건데요. 네. 과연 신장암이 발견되면 어느 정도를 절제를 하느냐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네. 말 그대로 1기라든지 2기 초기와 같은 신장암의 크기가 작을 때는 다른 신장의 정상적인 부분은 놔두고 종양 부분만 제거하는 부분 신장 절제술이라는 걸 시행을 하거든요. 네. 하지만 아쉽게도 크기가 아무리 작다고 하더라도 신장의 주요 혈관 주변에 있으면 그 부분만 기술적으로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서 전 절제를 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신장은 두 개잖아요. 수술 후에 기능이 좀 떨어진다고 해도 다른 쪽 신장이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나요? 네, 정말 다행이죠. 신장은 말 그대로 왼쪽, 오른쪽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네. 심지어 하나를 완전히 절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남은 신장의 기능만 잘 보존한다면 특별한 건강상의 위험 없이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로 뭐 가족끼리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신장을 이식신을 공유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건강한 콩팥이 두 개 있는 분이 어쩔 수 없이 하나를 다른 분에게 기증했을 때 남은 콩팥만으로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식 수술이 가능한 것처럼 신장은 다행히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한 개의 일부분 또는 한 개를 다 절제하더라도 반대쪽 콩팥만 잘 보존한다면 또는 남아있는 콩팥이 기능을 잘한다면 큰 문제 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네. 수술은 로봇 수술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로봇 수술이 이제 도입이 되면서 이 신장암 수술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로봇 수술은 사람의 손만큼 또는 일부에서는 사람의 손보다 더 정교한 움직임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신장을 부분만 절제한다는 것은 사실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신장은 굉장히 혈관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려내고 지혈을 하고 봉합한다는 것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개복 수술보다 요즘에는 로봇 수술을 이용해서 정교하게 네. 수술을 하게 되면 좀 더 환자분의 어떤 출혈이라든지 수술 시간을 감소시키면서도 정확하게 정밀하게 수술할 수가 있어서 로봇 수술이 도입된 이후에 신장암의 수술 방법도 많이 발달됐고 생존율도 많이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로봇 수술로 이제 정교하게 수술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상태에 따라서는 개복 수술이 필요하기도 할까요? 어쩔 수 없이 종양이 너무 크거나 네. 아주 중요한 혈관 위치에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요즘도 간혹은 개복 수술을 하게 됩니다. 네. 비율로 보면 로봇 수술이 가능한 기관에서 개복 수술을 하는 비율이 요즘에는 아마 10% 미만일 거예요. 네. 아마 20명 중에 1명 정도만 아이고. 개복 수술을 선택을 하고 나머지 20명 중에 19명 정도는 복강경 또는 로봇으로 수술하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개복 수술을 한 경우에는 회복에도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네, 맞습니다. 예전에 로봇이나 복강경 수술이 많이 시행되기 전에는 네. 신장암 수술이 굉장히 큰 수술이었거든요. 환자분들은 심지어는 2주 이상 입원하기도 했고 아. 수술 후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많이들 힘들어 하셨거든요. 네. 요즘에는 신장암 수술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로봇이나 복강경 수술을 하고 나서 한 3, 4일 후에 또는 빠른 경우에는 2, 3일 후에 퇴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만큼 통증도 적고 회복 기간도 빨라서 많은 신장암 환자분들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이나 장비들이 많이 발달된 것 같습니다. 네. 치료 후에도 관리는 필요할 텐데요. 어떤 점을 강조하세요? 모든 암이 마찬가지지만 치료가 끝났다고 해서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 검진인데요. 네. 무엇보다도 신장암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재발했을 때 항암제에 대한 항암 약물 치료에 대한 저항성이 큽니다. 소위 말해서 항암제가 잘 안 듣는 암 중에 하나거든요. 네. 따라서 재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남아있는 신장의 기능을 최대한 잘 보존하는 것도 숙제입니다. 네. 신장암 환자이든 아니든 연세가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이 콩팥 기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적절히 조절해서 남아있는 콩팥의 기능을 잘 보존하는 것이 또 하나의 숙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신장암의 경우는 특히 재발했을 때 항암제가 잘 안 듣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신장암의 그 세포학적인 특성상 네. 기존에 나와 있는 항암제의 저항성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네. 물론 요즘에는 새로운 항암 치료법들이 많이 나와서 네. 환자분들께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항암제가 잘 듣는 종양과 잘 안 듣는 종양으로 나눴을 때 네. 신장암은 그중에 항암 치료에 잘 저항하는, 즉 잘 안 듣는 암에 속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래도 초기 단계를 넘어선 신장암의 치료는 수술보다 항암이나 다른 방법으로 진행이 될까요? 전이된 경우도 그렇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기본적인 예전부터 시행하던 고식적인 항암 치료보다 네. 표적 치료 또는 면역 항암 치료 같은 이렇게 새로 개발되고 발전된 그런 항암 치료법들이 개발돼서 네. 신장암 환자들, 특히 전이성 신장암 환자들의 생존율과 생존 기간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네. 특히 노인들은 건강 상태라든지 확인할 부분들이 많을 텐데요. 항암 치료도 모두 같은 조건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환자에게 같은 치료를 적용하지는 않고요. 네. 특히 나이와 전신 상태, 그리고 동반 질환,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환자에게 가장 맞는 맞춤형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네. 예전에는 어떤 암이다 그러면 치료 방법이 하나 또는 두 개 중에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 네. 요즘에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환자의 조직학적인 타입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환자 맞춤형으로 면역 항암 치료를 한다든지 네. 혈관 그 조형을 차단하는 치료를 한다든지 이렇게 네. 환자 맞춤형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암이 그렇지만요. 신장암도 진단을 받으면 너무 당황할 텐데요.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신장암은 조기에만 발견된다면 네. 굉장히 치료율이 높고 말씀드린 로봇이나 복강경과 같은 수술적인 기법도 굉장히 많이 발달했습니다. 네. 또한 아쉽지만 기존의 항암제에 잘 듣지 않는 전이성 신장암도
요즘에는 면역 항암 치료와 같은 새로운 약제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어서 네.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가 가능하고 네. 아쉽게도 전이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전처럼 금방 생명을 잃거나 건강상의 위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 약제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네. 무작정 걱정하실 것이 아니라 비뇨기과과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질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신장암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한림대 성심병원 비뇨의학과 오철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김건모의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검진 결과로 들을 수 있는 소견으로 장상피 화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름이 어렵죠? 위 점막이 장 점막으로 변하는 상태를 장상피 화생이라고 하는데요. 위 내시경 결과로 알게 되는 장상피 화생은 어떤 상태인 걸까요? 가톨릭대 인천 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서민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위 내시경 결과로 장상피 화생 소견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게 뭔가요? 묻게 되는데요. 장상피 화생은 어떤 상태인 건가요? 우리나라가 워낙 이내시경을 잘 받는 나라라서 네. 사실 위암 검진 받고 내시경 받으면 장상피 화생이라고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장상피 화생은 그러니까 위 점막이 만성적인 염증 때문에 위 점막 세포가 장상피 세포처럼 변했다. 예, 이거를 이제 장상피 화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위험한가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 노화의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말을 들었다는 분도 있고요. 헬리코박터균 여부에 따라서 암으로 갈 수 있으니 제균 치료를 합시다. 이런 말도 듣는다고 합니다. 어떨까요? 어떻게 보면 두 설명이 다 맞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네. 일단 장상피 화생은 위 점막이 오랜 시간 자극 때문에 변형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당연히 기능 측면에서 보면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흔하게 생기기 때문에 만성염증, 노화의 결과로 가볍게 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장상피 화생이 생기면 위암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장상피 화생이 없는 사람과 비교를 하면 위암 발생이 한 5배에서 10배 정도 높아진다고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위험률이 10배다 이러면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긴 한데 실제로 이제 위암 환자들이 매년 1000명 중에 한 0.5명 정도 생기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 장상피 화생이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1000명 중에 1명이나 2명 정도 더 많이 생긴다. 네, 이렇게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5배, 10배지만 실제 위암 발생 그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고 이 장상피 화생이 있으면 내가 좀 더 신경을 써서 검사를 받거나 관리를 하자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헬리코박터균이 있는 경우에는요. 이 헬리코박터균이 있어도 제균 치료를 안 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치료법의 문제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헬리코박터균 제균 치료가 쉬운 거는 아니거든요. 항생제도 쓰고 위산분비 억제제도 써야 되는데 이게 하루에 2번,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복용을 해야 되는데 가장 이제 부담스러워하시는 게 부작용입니다. 항생제를 쓰다 보면 설사도 생기고 복통이 좀 흔하거든요. 그리고 음식 맛이 좀 이상하게 변한다, 쓰다, 금속 맛이 느껴진다, 이렇다 보니까 드시기 자체도 어려워하고 결국 복용을 하다가 또 힘들어서 중단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단순히 장상피 화생이 동반되어 있는 헬리코박터균 감염인 경우에는 사실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 전액 부담으로 이제 치료를 하셔야 되는 게 필요한데 한 일주일 정도 치료하는데 한 5만 원 정도 필요하니까 금액적인 것도 좀 부담스러워 하시긴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부작용으로 중단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셨는데요.
헬리코박터균의 제균 치료는 1차 실패로 재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영향이 있을까요? 이게 항생제 내성의 문제가 계속 있는 것 때문에 제균 치료 실패가 조금 늘어나고 있긴 한데요. 네. 뭐 지금은 이제 1차 치료 3제 요법 3가지 약제를 시행을 했을 때 뭐 항생제 2개 쓰고 위산 분비 억제제 1개를 한 1, 2주 쓰고 난 다음에 성공률이 한 7, 80%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치료가 안 되는 분들이 20에서 한 30% 된다고 봐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원인이 항생제 내성인데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이제 클래리스로마이신이라는 항생제 내성 때문에 치료 성공률이 좀 떨어진다. 뭐 이게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한 이제 약을 사용하다가 이제 임의 중단하는 경우에도 이게 이제 치료가 잘 안 되는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1차 치료까지 하고서 치료가 안 된다고 하면 2차 치료를 통해서 다시 재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긴 합니다. 네. 또 치료를 해도 재발 위험이 높다면서요. 이게 엄밀히 말하면 재발이라기보다는 재감염이 된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이 헬리코박터균의 감염 경로 때문에 내가 치료를 잘 받아도 재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헬리코박터균이 이제 분변을 통해서 아니면 이제 구강을 통해서 다시 전염될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이 뭐 음식을 숟가락으로 같이 먹는다든지 회식 자리에서 술잔 돌린다? 그러면은 다시 재감염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실제 아시아권에서 재감염률이 20% 정도 되고 우리나라도 연 2%에서 4% 정도 재감염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헬리코박터균 감염과 장상피화생 소견이 동시에 있다면 치료를 해야 될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연구가 좀 진행이 되고 아직은 의견이 좀 다양하긴 한데요. 일단 장상피화생만 있다. 증상이 없을 때는 사실 치료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헬리코박터균이 동반된 장상피화생의 경우 치료를 해야 되냐 이게 좀 논란이긴 한데요. 사실 꼭 치료를 해야 되는 건 아니긴 하지만 치료를 하면 좋다. 특히 이제 젊은 나이인 경우에는 헬리코박터균이 있을 때는 좀 미리 치료하는 게 좋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만약에 이제 헬리코박터균이 있는데 뭐 치료가 꼭 필요한 경우라고 하면 뭐 궤양이 있거나 암이 있을 때는 꼭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재균 치료를 했을 때 결국에는 이 장상피화생과 헬리코박터균이 있을 때 요게 치료하는 목적은 결국에는 이제 암 생기지 않게 하는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결론이 아직 나지는 않아서 2020년도에 그 임상진료학 지침의 개정안에 보면 치료에 대해서는 아직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겠다. 다만 장상피화생도 있고 헬리코박터균이 있는데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암 예방 목적이 아니라 증상 개선 목적으로는 본인이 이제 전액부단 치료하면서 치료를 해볼 수는 있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 장상피화생이 있으면 위암 발생률이 높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장상피화생이 위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이유가 있는 걸까요? 결국에는 이제 장상피화생이 생기는 원인을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올 수 있는데요. 장상피화생이라는 게 만성 염증이 위 점막 세포를 파괴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정상적인 세포가 손상이 되고 회복되고 하는 과정 중에서 이 장점막 세포로 변형이 된다는 건데 결국 이런 이 만성 질환들, 만성 염증이 지속적으로 DNA를 손상하고 회복되는 과정에서는 DNA 변이가 생기게 되고요. 유전자 변이가 생기면 암세포가 생겨서 자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위 점막 세포가 위산을 잘 분비해 줘야 되는데 이 장상피 화상의 전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위축성 위염 상태부터 위산의 분비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위산이 안 나오면 그동안 위산이 세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기능이 떨어지니까 이제 여러 가지 혐기성 세균이 자라고 그 혐기성 세균들이 여러 가지 발암물질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 변형과 발암물질 형성 때문에 암 발생 위험이 증가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장상피 화생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이제 만성 염증 말씀하셨는데 원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이 되나요? 결국에는 위 점막에 만성적인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자극은 유발 원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게 뭐 대표적인 게 헬리코박터균이라고 볼 수 있고 헬리코박터균 이외에도 보면 크게 음식 부분
아니면 유전적인 특성이라든지 생활 습관 측면의 문제 때문에 다양한 위험 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장상피 화생의 위험 인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헬리코박터균 외에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요? 일단 크게 보면 내가 내 의지로 조절을 불가능하다. 네. 이런 위험 인자라고 하면 뭐 60세 이상의 고령, 뭐 나이 드는 걸 피할 수는 없으니까 예. 이런 노화에 의한 과정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남성에서 잘 생깁니다. 그리고 위암에 직계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장상피 화생이 잘 생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이런 내가 조절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예. 그래도 내가 조절을 해서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요인도 있는데요.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식습관인데 음식 중에서 이제 짜고 탄 음식이라든지 네. 자극적인 음식들, 뭐 커피, 가공식품, 네. 술, 담배 이런 것들 중요한 위험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생활 습관 측면에서는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다든지 아니면 만성 피로도 충분히 조절이 가능한 위험 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위 내시경으로 장상피 화생을 알게 되는 거지 특별한 자각 증상이 있는 건 아닌 거죠? 맞습니다. 장상피 화생이라는 것이 이게 위 점막의 변화를 위 내시경으로 1차적으로 확인을 하는 거고 네. 조직 검사까지 해서 확진하는 진단명이거든요. 네. 장상피 화생 단계에서는 보통은 이제 복부팽만, 소화불량, 명치,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긴 한데 네. 대부분의 환자는 증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인 위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주기적인 위 내시경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장상피 화생 소견을 들은 분들은요. 위 내시경을 좀 더 자주 해야 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는 2년에 한 번 위 내시경을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이 위내시경이 결국에는 위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2년 주기로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장상피 화생 같이 위암 발생의 위험이 높은 경우라고 하면 1년 주기로 검사를 권장하기는 합니다. 네. 이 문제는 장상피 화생 유병률이 되게 높거든요. 40대만 돼도 30%에서는 진단이 되고요. 70%에서는 뭐 2명 중에 1명이 장상피 화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장상피 화생이 있다고 무조건 1년마다 권장을 할 수 있겠냐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장상피 화생이 있는 분들 중에서도 위암의 발생 위험이 더 높은 환자들, 흡연자라든지 아니면 위암의 가족력이 있다든지 50세 이상의 남성 같은 경우에는 1년 주기의 위내시경 검사를 꼭 하자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위 내시경을 하면 장상피 화생의 경우에는 그 염증이 보이는 건가요? 그 장상피 화생은 그 위 점막 같은 경우에는 되게 분홍색으로 예쁜 모양, 그러니까 매끈한 모양으로 보이는데요. 장상피들은 이제 오돌토돌한 모양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 점막인데 이게 오돌토돌하게 변해 있네. 그러면 이게 장상피 화생으로 나타났구나라고 일단 의심을 하고 이제 조직 검사해 보면 장상피 화생이 조직 검사에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진단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참 위염에 대한 소견보다 이름이 어렵고 생소해서 그런지 장상피 화생에 대해서는 긴장하는 분들도 많던데요. 미란성, 표재성, 위축성 위염과 함께 장상피 화생까지 더해지기도 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위내시경의 결과가 되게 많기는 한데요. 결국에는 이제 다양한 위의 염증 형태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내시경 소견에 따라서 위 점막의 표면에 염증이 좀 있어서 빨갛게 부어 보이는 뭐 표재성 위염도 있다는 거고 위 점막이 일부 파여져 있는 미란성 위염이나 약간 두꺼워져 있는 비우성 위염이라는 여러 다양한 형태가 있다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좀 더 진행이 되면 위 점막이 위축이 돼서 얇아져 보이는 위축성 위염도 있는 거고 오늘 주제인 장상피 화생도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상대적으로 염증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일단은 증상으로 불편함이 나타날 수 있겠냐. 두 번째는 위암으로 발전할 수 있겠느냐를 관심을 가지고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앞서 이제 뭐 미란성 위염, 표재성 위염 아니면 발적이나 출혈만 동반된 위험은 그냥 급성 위험 정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가 증상이 나타나니까 약물 치료를 하면서 원인 조절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만성 위축성 위험도 있고
장상피화생도 동반이 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면 이거는 오랜 시간 염증이 지속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내 불편한 증상 조절도 해야 되지만 또 유발 원인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2단계에서는 앞으로 위암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내가 해야 된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참 이름들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내시경 결과로 용종도 걱정이지만 이제 미란성, 표재성 이런 이름들을 들어도 걱정이 되는데 뭐 위암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럼? 뭐 일반적인 이제 급성 위염의 여러 가지 형태들, 표재성 위염, 미란성 위염 이런 정도는 그냥 약을 좀 불편하시면 약을 좀 드시면 금방 회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표재성 위염, 미란성 위염 이 정도 나오면 불편하시면 동네 병원에 가서 약을 좀 드세요. 불편하지 않으면 자극적인 음식만 피하면서 관리하세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만성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 화생처럼 보인다고 하면 당연히 증상 측면에서 불편하면 약을 드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위암 발생 위험이 늘어날 수 있으니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이제 자주 검사를 해야 된다. 크게 보면은 증상 조절, 추가 위암 예방 측면에서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위축성 위염은 노화로 보면 된다는 건 맞는 얘기인가요? 크게 보면 이 염증들이 쭉 지속이 되다 보면 초기에는 이런 이제 표재성 위염이나 미란성 위염으로 시작이 됐고 이런 자극이 이제 반복되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만성 위축성 위염 단계로 가고요. 거기에서 조금 더 진행을 하면 장상피 화생으로 진행을 하고 2단계에서 위 점막이 이형성, 아예 다른 세포로 변하고 그게 이제 암으로 발달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 또 위궤양도 있잖아요. 위염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위염과 위궤양을 구분하는 거는 얼마나 이 염증이 깊게 위 점막 안쪽으로 깊게 이제 증상이 있느냐를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요. 위염 같은 경우는 그 위 점막 살짝 염증이 있거나 살짝 미란, 까져 있는 정도라고 보인다면 위궤양은 미란에서 좀 더 깊이까지 점막 손상이 깊은 단계까지 있을 때 궤양이라고 진단을 하고요. 궤양 단계에서는 대부분 증상도 있고 그리고 궤양 단계에서는 치료의 기간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길고 그리고 궤양 단계에서는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제균 치료도 권장이 되거든요. 그리고 궤양은 깊게 파져 있는 모양의 변화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조직 검사를 했을 때 그냥 단순 궤양이다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궤양의 형태를 보이는 암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 검사에서 암으로 판정되는 경우도 있어서 궤양은 조금 더 조심히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참 우리가 위장 질환이 좀 익숙한 분들은 증상이 있어도 늘 그랬으니까 하고 넘기거든요. 앞서 식습관 주의하라고 하셨는데 이런 상태에서 짜고 매운 음식들을 계속 드시게 되는데 점점 더 심해지거나 만성으로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가 자극적인 음식을 먹는 게 크게 뭐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당장은 당연히 문제가 없긴 하죠. 그러나 그런 이제 자극들이 만성적으로 쌓이게 되면 이게 뭐 10년, 20년 꾸준히 이제 자극이 쌓이게 되면 점차 우리 몸에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증상과 더불어서 이런 위장에 문제가 생기면서 암도 생기는 거고 그 전 단계로 위축되고 그리고 장상피 화생 단계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식습관이라는 거 장기적인 관리를 좀 해줘야 결국에는 앞으로 10년, 20년 지난 뒤에 암이나 이런 심각한 질환들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위 내시경 결과를 듣는 분들은 암의 위험만 아니면 그러려니 이제 하시거든요. 하지만 말씀 주신 대로 암의 위험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시경 주기는 뭐 2년에 한 번 정도로 이어가면 될까요? 2년에 한 번이면 조기 위암을 발견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전암성 병변, 암이 생기기 좀 위험한 그런 분들은 1년 주기로 하는 이유가 이게 1년 주기로 했을 때와
2년 주기로 했을 때 봤더니 조기 위암 검출률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2년 주기에 검사를 한다고 해도 딱 뭐 2년 뭐 2026년 4월에 검사했으니까 2028년 4월에 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2026년 1월에 하고 2028년 12월에 하면 거의 3년 주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죠. 사실은 조기 위암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있고 네. 이게 위암의 단계가 조기 위암이라고 하면 사실 치료가 아주 잘 됩니다. 네. 성공률이 매우 높은데 조금 병기가 진행할수록 성공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는 목적으로 2년 주기로 하는데 좀 더 조심해야 되는 분은 1년 주기로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가족력이 있으면요. 1년에 한 번 뭐 20, 30대 젊은 나이에도 신경을 써야 될까요? 이게 40세부터 위암 발생 위험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는 40세 이후부터는 2년 주기로 하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30대부터라도 해보시는 게 좋기는 합니다. 네. 그럼 혹시 암이라고 해도요. 조기 위암이면 내시경으로도 치료할 수 있는 거죠? 조기 위암이 중요한 부분이 네. 그 점막에만 암세포가 보이는 거기 때문에 단계에 따라서는 내시경으로 위 점막 절제술만 해줘도 네.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게 병기가 일기이기 드러나 버리면 위를 전절제 거의 절반 이상을 잘라내는 큰 수술이 되기 때문에 네. 이게 조기 위암 단계에서는 정말 치료 성공률도 높고 치료도 간단한데 진행이 되면은 치료도 어렵고 성공률도 낮아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조기 위암 단계, 점막에만 암세포가 생긴 단계에서 치료를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위 점막이 장 점막으로 변하는 상태, 장상피 화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톨릭대 인천 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서민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리한나의 엄브렐라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